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뜬 눈으로 밤 지새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 특보에서 관련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선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는 정말 초박빙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5만여 표 차, 불과 0.8%포인트 차이의 승리였는데요. 먼저 최선 기자가 득표율을 정리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오전 5시 30분 기준 48.57%, 1636만 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47.81%로 두 후보 간 득표차는 0.76%포인트, 불과 25만여 표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서가 나뉘었는데 유권자 19%가 몰려있는 서울, 전통적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을 잡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윤 후보는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정치 경험 1년도 되지 않은 영선 대통령의 탄생으로 현대 정치사에도 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당선 소감 일성으로 국민 통합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아침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에 참배한 뒤 11시에는 상황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오후 회단식을 진행합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오전 10시 선거 결과를 의결하고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당장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지금 6시 13분 조금 지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 당선이 확실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복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윤 후보에게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의 메시지는 김성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자택을 나선 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새벽 2시 35분쯤입니다. 여의도 당사 부근에서 잠시 대기하던 이 후보는 개표가 약 97% 진행된 새벽 3시 47분경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배경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통합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분 45초의 메시지 낭독이 끝난 후 이 후보는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민찬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정말 치열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밤새 투표 결과를 쫓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어느새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이 자택을 나섰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 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자택을 나섰는데요. 그 자택 나서면서 했던 첫 일성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초박빙 상황에서 거의 한 서너 시 됐었죠. 4시 가까이 돼서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이 거의 확실시되고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일성을 한 겁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주무시도 못하게 해서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옆에 저 이두아 선대위 대변인 또 나와 있습니다. 선대본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께서 뭐 이게 국민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을 찍어준 지지해준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뭐 당선이 확정되고 확실시되고 이제 당선증도 받고 이러시겠지만 네. 지지율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협치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1당과의 협치 문제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 승리했으니까 좋은 마음도 있죠. 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을 같이 느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을 느끼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정 과제 그리고 국민들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내야겠다 이런 부담을 가진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네. 이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잠을 계속 못 이루고 이 결과를 봤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표차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참 이렇게 만감이 사실 교차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이렇게 목이 메일 정도니 당선인과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떨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막중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 겸손함 이런 거를 우선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선인이지만 당시에 이제 후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시 되기 전에 집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좀 초접전인 상황이다 이런 걸 딱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다고 하던가요? 저도 전에 들었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보다 표차 좀 더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7시 반 그렇게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그래서 정확하게는 출구 조사가 아니죠. 출구 조사 플러스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측 결과라고 해야 말씀이 맞을 텐데요. 나오고 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우리 예상과 달라서 조금 그 부분을 지켜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널 A는 또 이제 그 부분 예측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네.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정확했다고, 위로가 많이 네, 됐습니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가 많이 된 채널 A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승리는 확신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까 그리고 어떤 경과를 네. 이제 진행이 되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당선 날 당선이 확정되기까지가 뭐 대통령은 더 하고요. 그냥 일반 뭐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 모두 이 당선 날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초심을 모두 다 잃지 않으면 마지막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고 성공한 이제 선출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자택을 나선 뒤에 또 곧바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수락 연설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 목소리 듣고 저희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그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상대 이제 후보들 뭐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또 뭐 협치 이런 얘기들이 좀 귀에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선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비호감 선거다 이런 말도 있었고 워낙 지지율도 그동안 초박빙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의 결과도 0.8%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초박빙, 종이 한 장도 아니고 종이 반 장 정도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진영별로 완전히 결집이 나눠져 있는 이런 판세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다 예상됐던 거였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수락 연설을 제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대한 감사 인사나 뭐 위로의 말씀도 전달하면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본인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가 닥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통합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자원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뭐 일성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대선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그 뜻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시한 것이 정치 교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잘 해보라는 이 수단으로서 정권 교체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당선인으로서는 앞서서 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이 정치 교체를 잘 해내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당락이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반대했던 국민의 이 뜻을 또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것이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정치 교체를 잘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모두에서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 우리 국민은 하나다. 이 국민 통합과 국민 이 화합의 메시지로 앞으로 5년 이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 비전을 밝히셨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캠프를 쭉 취재해본 이민찬 기자가 들은 수락 연설은 어땠나요? 네, 윤석열 후보 뭐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이 당초 선대위 내부에선 압도적 승리 이거를 예측을 해왔는데 네.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줄었고 네. 이 이준석 대표 얘기 기억하시겠지만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윤석열 후보 또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향후 어떻게 인수위를 꾸려갈지, 네. 향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보고서를 보면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하지만 선거 이런 예측 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고심이 더 깊어졌고 그 결과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메시지 자체가 조금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이 나온 거겠네요, 이번에. 물론 당연히 결과에 따라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선거가 압승을 했을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향후 국정 비전을 밝혔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구상을 더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 바쁠 것 같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첫날입니다. 일정들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인데요. 네. 이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립 현충원을 방문을 하면서 네.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이 개표 상황실에 있었던 국회 도서관을 찾아서 이 당선 인사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당선 소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언론의 질문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그 이후에는 바로 캠프 해단식을 갖는데요. 그 이후엔 이 측근들과 향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모든 일정들을 채널A가 밀착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채널A 틀어놓으시면 모든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채널은 고정.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6.29 선언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치 인생, 뭐 정치 역정 이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보면은 강골 검사 이미지 있다가 또 청와대 입성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 또 신데렐라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일대기 좀 걸어왔었죠? 예, 저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잔혹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동화같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동화나 영웅담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당선이 된 만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협치를 명령했다라고 수락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3월에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를 하고 네. 그리고 작년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에 입당을 하고 이런 뜨거운 여름에 정말 뜨거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제가 윤석열 당선인을 도운 건 이제 7월 말부터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익스피어가 이제 저희가 아는 뭐 리어 왕, 맥베드 이런 거 네. 많이 쓰는데 보면 보통 왕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희곡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위대함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위대함을 이룩한 사람도 있지만 떠맡은 사람도 있다. 근데 뭐 위대함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지도자의 숙명이나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노력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이뤄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지도자의 숙명이라는 걸 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본인이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었고요. 본인이 뭐 어떤 그걸 타고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지점에 있었다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불러내고 국민들이 키워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치하라는 이 당선 결과 이 부분을 정말 겸손하게 떠받들면서 이 부분 잘 수행해내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이룩해낸 게 많지만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의도 문법도 몰랐던 강골 검사를 국민이 키워서 슬로건처럼 국민이 키워서 신데렐라가 됐다. 하지만 5년간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정말 인물 그 자체로도 굴곡이 참 많았지만 뭐 캠프 내부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윤석열 당선인 지금 됐지만요. 뭐 앞서서 윤핵관 논란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관련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의 극적인 단일화까지 많은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캠프에서 뽑았던 명장면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네, 자 캠프가 꼽았던 명장면 한번 보셨고요. 자 이어서 정말 초접전을 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정말 아쉽게 잘 싸웠습니다. 이 패배 관련 연설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패배를 인정하고 또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승복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승복 메시지 보셨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롯이 저의 패배입니다. 원래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고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이 승복 메시지에서 조금 더 어떤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제가 나오는 걸 보도로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쾌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출범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 화합, 국민 통합에 앞장서 달라. 본인도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나왔더라면 더 아름다운 이 승복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 낙선한 그 후보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이 자체는 아름다운 어떤 그 승복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비주류에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섰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변호사님?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네. 당 지도부들이 뭐 사퇴해서 뭐 비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와 또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 대한 또 책임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거 막판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결과를 보고 나니까 사실 그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처음에 내놓았던 뭐 10% 차이 뭐 이런 얘기보다도 훨씬 적은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0.8%라는 격차는 사실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작은 지금 격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격차로 이겨낸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지 물론 이제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이 당을 또 계속 수습해 나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책임론 때문에 뭐 비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또 홍수 또 이런 그 혼란 속에 빠져들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여권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지금 야권이라고 해야겠군요. 야권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이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저조한 성적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12시쯤 이제 캠프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영 차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잠정 집계된 그 지지율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이 대선 후보를 그 완주한 이래로 가장 그 낮은 이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상정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지만 정의당 자체도 상당히 큰 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뭐 석 달 뒤면 바로 지방선거고 2년 뒤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의당이 과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시험 무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을 재정비하고 어떤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들로 당을 혁신하는 이런 과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초접전을 벌인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이번 선거 이민찬 기자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 뜻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이 윤석열 후보가 연단에서 내려와서 그 직후에 이제 선대모 관계자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한 얘기가 기쁘지만 걱정이 더 크다. 걱정이 커. 더 낮은 자세로 민심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 분위기가 녹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국민의 뜻,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민의 뜻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관철할 수 없다. 결국 국민만 보고 가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첫 일성부터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짝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대선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득표율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다음 주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초박빙 개표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당선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시시각각 피가 말렸던 어젯밤 상황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표 종료 후 나온 지상파 출구조사부터 양측의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박수치며 고무된 분위기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0.6%포인트 차이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에 일부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후 8시 10분쯤 시작된 개표는 이재명 후보 우위로 출발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부터 개봉했기 때문인데 개표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본투표함도 열리자 윤석열 후보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개표율 10% 시점에는 3.6%포인트로 30% 시점에는 2.55%포인트로 작아졌고 자정을 넘어서면서는 1%포인트 내로 줄었습니다. 개표율 50%를 넘긴 시각 윤 후보의 첫 역전이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가 48.31%를 기록하며 이 후보를 0.3%포인트 차이로 앞선 겁니다. 양쪽 표정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환호성을 지르며 활기를 찾은 반면 민주당에선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오전 2시 15분쯤 윤 후보 당선 유력이 떴고
당선 확실히 뜬 건 오전 3시 20분쯤. 결과를 지켜보던 윤 후보도 그제야 자택을 나섭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거사상 초유의 피말리는 접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지금 TV를 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주무셔서 투표 결과 어떻게 됐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국 지역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개표 완료됐네요. 윤석열 당선인 48.6% 기록해서 당선 확정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윤석열 당선인 50.6% 득표했고요. 이재명 후보 45.7%입니다. 네, 부산은 어떨까요? 58.3%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방했네요. 38.2% 기록했습니다.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75.1%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 21.6%입니다. 네, 인천입니다. 박빙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8.9%로 앞섰습니다. 자, 관심을 많이 모았던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4.8%로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윤석열 당선인 12.7%의 득표를 했습니다. 네, 대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49.6% 득표를 했고요. 46.4%의 이재명 후보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54.4%, 이재명 후보 40.8%입니다. 표차는 99,187표입니다. 자, 세종 가보겠습니다. 51.9%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네요. 44.1% 윤석열 후보 득표했습니다. 당선인으로 해야겠군요. 네, 경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경기지사를 했던 곳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45.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강원입니다. 54.2%를 기록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섰습니다. 41.7% 이재명 후보 득표했습니다. 충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50.7%, 이재명 후보 45.1%입니다. 네, 충남 가볼까요? 51.1% 윤석열 당선인이고요. 45.0%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전북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3%, 윤석열 당선인 14.4%, 표차는 84만 표 정도 났네요. 네, 전남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네요. 86.1% 기록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10%를 넘으면서 선방한 것 같습니다. 11.4%입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72.8%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23.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경남 봐야겠죠. 경남에서는 58.2% 득표를 달성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섰습니다. 37.4%의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했군요. 네, 마지막 제주 지역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6%의 지지를 받았고요. 윤석열 당선인 42.7%의 득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전국으로도 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엎치락 뒤치락 이 출구조사도 예측 불가이지 않았습니까, 대변인님? 밤사이 상황을 좀 묘사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모여 있는 분들은 모여 있고 또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 네. 부분 계속 그리고 뭐 서로 전화를 주고받거나 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룬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했던 결과가 훨씬 이제 표차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낙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출구 조사로 조금 그 부분 예상이 빗나갔고요. 근데 지상파 3사 출구 조사가 있었고 JTBC도 출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저희 네. 참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네. 인사들은 박수를 치고 네. 환호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시간에도 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개표 상황실의 분위기를 처음에 그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개표 상황실의 분위기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신승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아깝게 패배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약간 놀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박수 조금 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막 환호를 환호가 하고 터지고 일어서시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진짜 투혼을 불사르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또 사실 그 7시 반 출구 조사 나오고 나서 또 많은 분이 자리도 조금 비우고 이랬어요. 권영세 본부장 갑자기 나가고 네. 의원들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리고 아니 네, 뭐, 저희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사랑 인터뷰 잡으셨던 지도부들도 인터뷰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네. 하셨었는데 조금 당황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채널A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채널A에서 1% 승리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가 2대1이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지상파 3사하고 채널A에서 우리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이 단톡방이나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위로를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근데 그만큼 마음을 졸인 만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두렵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5년 만에 10년이 아니라 저희 항상 한 10년 정도는 여당이 되면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한 번만 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만 하면 이게 제대로 그 뜻을 펼쳐볼 기회가 없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사실 민주정부가 되고 나선 10년 주기설이라고 교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5년 만에 바뀌면서는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으니까 5년 만에 바꾸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거나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다. 의회가 있고 일당이 있으니까 협치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고 여당이거든요. 저희가 네. 당선인이지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어서 여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인 네. 교부증을 받아야 네. 또 당선인인데 네, 맞아요. 이제 그냥 당선인으로 역시, 호칭하기로 네, 했습니다. 당선인. 저희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거의 레임덕이 없다고 할 만큼 지지율을 마지막까지 높이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아마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인수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국민 협치, 국민 통합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구성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예측 조사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특정 진영을 위해서 예.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아니, 저희가 조사를 위로- 잘하니까 그런 저희가 결과가 나왔고 위로가 그렇죠. 됐다는 말씀. 그렇죠. 결과 조사 잘 나왔고 앞으로도 뭐 저는 선거 방송 채널에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 조사가 이렇게 잘 맞았을까요? 너스레 한번 떨었고요. 자, 이민찬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골든 크로스가 이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피말리는 접점 계속 이어지다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계속 개표에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골든크로스가 됐고 그러면서 약간 캠프 분위기가 살아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가 되고 네. 그 이후에 본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이 투표가 역전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선대위 내부 개표 상황실에선 환호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뭐 한 선대위 관계자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결과가 후보에겐 약이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선거 직전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 내부에서도 들떠있는 분위기가 많았고 뭐 농공행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리 다툼까지 벌써 맞습니다. 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분위기를 다잡고 주도권을 갖고 선대위를 인사들을 추린 이후에 인수위까지 좀 더 확실히 그립을 잡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이게 마지막까지 진땀을 쥐고 지켜봤던 이유가 워낙에 초박빙이라 가지고 표차가요. 계속해서 이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자영 차장? 네. 사실 이게 지금 0.8%포인트 차라고 하면은 저희가 역대 대선에서 뭐 최소 표차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가 1997년 대선 때였는데요. 당시에 39만 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적은 뭐 한 26만 표 정도 표차가 났기 때문에 가장 이 박빙 승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한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출구조사가 혹시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싹트기도 했는데 이제 자정일 넘기면서 이 개표율이 50%를 넘기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끝까지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와 달리 채널A는 이제 AI 기법을 활용해서 그 예측 조사를 했는데 이 새로운 예측 조사 기법이 실제 개표 결과와 상당히 근사한 이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거 그 예측 조사를 할 때도 이 채널A 방식이 상당히 좀 그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이렇게 거의 맞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제 지지자들 측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며칠만 만약에 대선이 늦었다면 이 추세상으로는 혹시 역전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막판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의 좀 단일화가 역풍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있었던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대녀들,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좀 결집해서 오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보인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좁혀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하루만 더 있었어도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사실 나오는데 뭐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차피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무리 표차가 적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그 국민의 득표율이 많이 높다는 것도 항상 눈여겨보시고 각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 무서움, 그 민심은 천심이니까요. 그 민심을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정치에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대선 결과 저희가 아까 봤지만 지역별 표심이 좀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13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득표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득표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번 대선에서 지역 구도가 깨졌는지 아니면 유지가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구도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호남 그 서진 정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호남 유권자들의 그 호남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일 거다. 그게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과거에 두 자릿수를 호남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당선인 대통령이 득표율을 얻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신들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얻었는데 그때도 두 자릿수를 겨우 넘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전북, 전남, 광주 다 포함해야 되겠지만 아마 전북 지역은 14%가 넘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11%, 10몇 프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두 자릿수가 넘어서서 한 12% 정도는 가지 않았나 통계를 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좀 의미가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일 거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호남 지역 공략했던 부분 아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제가 스타일을 조금은 알 텐데 더욱더 어느 지역보다 꼭 지켜주려고 노력하실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챙기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뭐 전통적인 지지층 여기 저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수의 심장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마지막 날,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선거 전날도 서문시장에 가서 유세를 하고 왔었는데 네. 그때 보면 서문시장 저희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군중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만큼 또 뜨거운 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도 한 20% 넘게 득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21% 득표율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목포의 유세를 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그 두 축의 수레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 이 말씀 이어받을 거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이어받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다 지키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호남 민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구자웅 차장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선거 막판에 이제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굉장히 모르겠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어요. 단일화가 역풍이 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기세를 이어갈 것이냐. 호남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 단일화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그런 측면도 약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단일화 이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실제 이번에 이 대선 투표에서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중간에 있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호남 그 민심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좀 부정적인 기류가 오히려 윤석열 지지는 좀 빠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지로 좀 일부 선회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두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꾸준히 호남에서 지지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졌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늘 얘기해왔던 그 지역 구도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개표 결과 계속 알아보는 이유는 이겼으니까 됐지 왜 자꾸 개표 결과 알아보지? 이게 아니라 복귀를 해야 됩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 지형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변인님. 이제까지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계속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8.7%죠. 담아내지 못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명 같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3월 3일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단일화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이루고 나서는 많은 이제 숙제를 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절대 이렇게 방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빨리 알아차리시고 경계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방심을 하시는 측면이 있군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 왜냐하면 정권 교체 지지율이 워낙 높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하라는 요청이 참 많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 과정,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상당히 큰 숙제를 했겠구나, 해냈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일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입장을 해명하자면 여당은 항상 합법적인 패가 많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 권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 조직에 있어서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무너져 있고 부족했고요. 민주당이 훨씬 그런 부분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실제 결집력이라든가 투표로 연결되는 그런 투표로 직접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행위 이런 데 연결시키는 데는 민주당이 더 열심히였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부족했었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면서도 반드시 참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좀 성별로도 살펴보면요. 이른바 20대 남성 이대남은 윤석열 당선인의 20대 여성, 20대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에 좀 더 표를 많이 던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별로 인해서 표심이 갈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뭐 지역 구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뭐 세대 구도도 당연히 관전 포인트였지만 젠더 구도가 참으로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공약을 하면서요. 특히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통해서 이대남들에게 상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소외를 받는 이대녀들이 좀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추적단 불꽃 출신의 그 활동가인 박지현 씨를 박지현 씨를 디지털 성범죄 특별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여성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특히 이제 이대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이대남들과 대비되는 지점에서 결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막판의 상승세를 뭐 찾을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아주 작은 근소한 차이였지만 일단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 이대남과 이대녀가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같이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고 함께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원인 것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젠더 간의 갈등이 좀 부각되고 첨예화된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젠더 이슈를 좀 더 봉합해서 이 남녀 간의 갈등을 종결해서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창 기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이대남, 이대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세대 포위론 얘기하고 또 이대남 결집 그 최선봉에 선 게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0%까지도 우리가 아마 이길 것이다. 저희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조금 머쓱했을 것 같은데 이 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 반응 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대별로 좀 쪼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0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세대별 전체 투표율을 봤을 때는 10%포인트 이상 앞설 수 있다. 이것은 20대 남성 그리고 50대, 60대, 70대의 표심을 다 합쳤을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다만 호남에서 그의 못 예상보다 표심에 미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이 보시는 세대별 성별 분석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까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국민 통합 메시지를 하면서 예를 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진영, 그리고 계층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텐데 거기에는 하나를 추가해서 이 젠더까지 포함을 한 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나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뭐 후보의 뭐 당선인의 이 되시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이시니까요. 지금. 아니 저희 지금 선대본의 대변인이고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들어갈까요? 아마 저희가 근데 이런 부분 제가 꼭 이제 우선 하나 꼭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제가 지역별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해명을 했던 게 지역별 투표율, 득표율은 명확하게 중앙선관위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세대별 성별 투표율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걸 보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저희가 이거 결론을 알 수가 없는데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역별은 지금 득표율이 중앙선관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세대별 성별은 안 나와 있고요. 이 통계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추측이거나 예정 취지 이게 결론적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이게 결론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니면 보완하고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좀 전에 구자홍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을 얘기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그 부분 갖고 또 저희가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미비한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젠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려서 이제 출범을 할 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그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때 상당히 좀 강조했던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데 그 대안으로 어떻게 어떤 부서를 신설할 것이냐. 그리고 젠더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을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는 이 해결책을 내세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호가 출범할 때 순항을 하느냐 아니면 약간의 어떤 갈등 요인을 안고 출범하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 이슈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주의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면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요. 여성가족부는 한 1조 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지 예산은 한 해에 한 30조가 되고요. 저출산 예산도 한 해에 한 수십조를 씁니다. 우리가 십수년 동안 저출산 예산을 250조에서 300조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1조 남짓의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 30조 그리고 저출산 예산 수십조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있었을 때 민주당 자치단체장들 그 세 분에 대해서 그 태도가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여성을 포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았었고요. 여성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그리고 뭐 성평등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그리고 좀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또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인수위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밤사이 접전에 접전을 거듭했던 개표 상황하고요. 개표 결과도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향후 일정 좀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3시 47분경 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새벽 4시경에 윤 당선인이 이 자택 앞에 등장했죠. 저희가 아까 봤는데 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나와서 첫 일성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찾아서 이 대국민 메시지, 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어퍼컷도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엿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오전 4시 45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30여 분 전인가요? 이 당사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마련된 이 연단에 올라가서 감사를 정했습니다. 정권 교체 의미를 설명하고 이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세레머니도 선보였는데 어떠십니까? 이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발언이 꽤 괜찮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가 정치 안 하시면 어쩔 뻔했냐고 유세 현장에서 갈수록 그 연설이 늘어난다, 연설 솜씨가 늘어난다, 이게 그냥 저희가 뭐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메시지를 뭐 비서실에서 이거를 그 선대본 비서실에서 이 메시지 팀에서 이걸 써드리는데 네. 그거보다 본인이 그냥 애드립 그 현장에서 그냥 하시는 게 즉석으로 나오시는 게 더 훌륭한 연설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의 애드립 라이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당선인이 이제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 그리고 그 개표 상황실에 가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설치돼 있는 그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한테 드리는 말씀, 이 부분이 물론 준비는 다 돼 있었겠죠. 준비는 다 돼 있었지만 그냥 외워서 말씀하시는데 체화돼
대해서 네. 본인이 정리해서 본인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정해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본인이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기다리고 있던 그 자택 근처에 같이 사는 주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지 저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저 말씀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겸손한 마음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포코 세리머니 좀 보여주시죠. 오포코 세리머니 방금 안 나왔나요? 마지막 제가 열심히 못 봤는데 그게 처음에는 응원 단장으로서 네. 그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정말 열심히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다 힘냅시다. 제가 응원 단장 하면서 길을 불러 넣어드릴게요. 이런 의미였는데 오늘은 약간 이게 정말 승리의 어퍼컷 약간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장면 엄청 많이 내보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윤석열 네. 당선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인 중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통합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아쉬우면서도 누군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이 선택으로 우리 그 국론이 분열되면 어떡할까? 나라가 의견이 갈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선된 당선인이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민이 원하는 말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당내 내홍이 한참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까지 내려가서 포용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단일화가 결렬됐다라고 사실상 포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포용과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당선의 영광을 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 많은 관심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를 한다고 알려진 거죠, 이민찬 기자. 네, 오늘 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먼저 네, 드리면요. 오전 10시 공식 일정을 처음 시작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동작동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요. 11시엔 당선 인사를 합니다. 네. 언론인들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냅니다. 오후에는 해단식을 합니다. 선대위 해단식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이 교부가 되고 그 이후에 일정이 다 마친 이후에 아마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당선 결과도 아마 접했을 텐데 어떤 심정인지 좀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님 보면은 당선인과 만나는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일정. 그 전에 뭐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와서 아마 예방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일정을 잡게 될 텐데 대략 한 언제쯤이죠? 한 일주일 상간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일단 역대 대통령들은 다분 이제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면 대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전으로 해서 회동을 갖곤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네. 일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적폐 수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정치 보복 논란도 있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막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동요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회동이 이루어지면 그 두 분이 어떤 마음 심정으로 만나실지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청와대 그 배우자인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가서 그 임명장 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돼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만약에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참 흥미로운 또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동에서 뭔가 또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자웅 차장. 네. 그래서 이번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그 오미크론 이 창궐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과 이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이 코로나19 수습 방안에 대해서 빨리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동 일정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이 굵직한 현안,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차기 정부가 좀 가뿐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이런 네. 조치들을 했거든요. 그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서 이 구속된 상태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형집행정지로 지금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 풀려났습니다만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현직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좀 매듭의 네. 어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어떤 만남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예, 이제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만나서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배우자가 없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한참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일관된 입장이 제2 부속실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사이에 만나서는 이제 제2 부속실이나 아니면 뭐 정상 외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네.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2 부속실과 관련된 인수인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상 외교나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사실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와 관저도 사용을 안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는 게 조금 이렇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2 부속실에 법률의 근거가 없고 하위 법령의 근거로 설치돼 있는데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제1 부속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정상 외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동반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라든가 이 부분 정리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번 선거 과정 내내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식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당선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이번 대선의 특징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또한 대선 국면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 여러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약을 지킬지 이것은 인수위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네. 선거 과정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별도로 했는데 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공식적인 활동을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선대위와 인수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로 안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인이랑 당선인 부인은 청와대에 머물지 않습니까? 당선인께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첫 출근을 청와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경호처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이런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경호처 인력 한꺼번에 움직이는 인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 종합청사 옆에 또 고층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층 건물들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실 지금 정부 종합청사의 유리창은 뭐 아주 디테일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방탄 유리가 아닐 거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이 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쿼드 회담 때문에 오는데 이제 방한을 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외교를 할 때 이 국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도 경호처에서 강력하게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경호처 직원들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네. 계속 일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당선 확실시 되면서 경호 인력이 붙었습니다. 각급으로 각급으로 붙어서 대통령과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경호처장이 와서 바로 이 경호처에서 와서 바로 보고하면서 이 부분부터 말씀했을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청와대가 가장 안전하다 이런 설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선인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데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이 오면 조금 나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같이 일하면 좋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순간 바로 준 대통령에 달하는 이런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제 경찰 경호를 받고요. 당선인 신분이 되면 이제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 실현하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좀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이제 상징적인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경호상의 이유로 이 번번이 좌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 강국 아닙니까? 뭐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경호 방법을 찾아서 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을까? 되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바로 인수위가 출범을 하겠죠. 이민찬 기자. 인수위가 언제쯤에 어떤 기조로 출범을 할지도 궁금하고 인수위원장 후보군으로 좀 물망에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장 깊게 고민하는 부분이 인수위 인선일 겁니다. 네. 먼저 이 컨셉을 정하게 될 텐데요. 인수위를 실무형으로 꾸릴지 아니면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을 실무진으로 둬서 이 인수위를 꾸려갈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대 본부에서는요, 이 공식 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 후보 주변에서 여러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단식 이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결론을 내릴 텐데 인수위원장으로는 뭐 이런 선대본부에서 초반에 여러 활동을 했던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위원장이요. 뭐 선대본부장으로 이 선대위를 잘 꾸려왔던 뭐 권영세 사무총장 두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정책을 총괄했던 제주지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후보가 어떤 컨셉으로 누구와 편하게 일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할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당선인 관련된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인수위원장 기사가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가 뭐 내정됐다는 얘기 있었고 또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본부장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뭐 김병준 전 위원장 얘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윤석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그룹들을 저희가 조금 나눠봤습니다. 보면 선거대책본부 그룹이 있고요. 국민의힘 그룹이 있고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인맥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에서 온 구여권 그룹들이 있고 또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윤핵관. 자,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권성,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세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름을 또 이제 언급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앞으로.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의 이미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요. 예, 왜냐하면 그 표차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후보가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 그다음에 이런 분열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치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분, 그런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에만 계속 있었던 분들을 내세우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이 오히려 그런 분들, 국민의힘에 계속 있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분이 가고 그 위원장은 통합의 이미지를 가고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가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윤핵관 말씀을 하니까 이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떨지 장제원 의원 벌써 비서실장 됐다. 뭐 이런 네, 내정됐다 기사 봤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단일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솔직히 후보의 신망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을 맡든 사실상 그 후보에게 또 진솔한 그 대화에 그다음에 의논의 상대가 될 사람이란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친구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동지로서 계속 그런 그 의논의 상대가 돼줄 뿐이니까 아마 그 존재가 확실할 거다. 이 존재감이 확실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그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아마 당에서 역할이 좀 있으실 거예요. 당에서요. 네, 아, 당에서, 원내대표나 뭐 이런 거에 나갈 수 지금 있나요? 왜냐하면 당이 이제 여당은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랑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후보라면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권성동 의원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총장의 경우에는 인수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또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거를 치러 오면서 선대본을 큰 잡음 없이 화합형으로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평가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내부 사정 말씀드리기가 제일 네. 어려워요.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인수위가 꾸려질지 궁금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문법도 셈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평했는데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응원으로 제가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좀 짧고 여의도의 문법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구자웅 차장.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뭔가 좀 과감한 인사를 기대해도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는 과감한 변화를 할 것 같은데 네. 방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경선 과정에 도왔던 분,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 도왔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 포스트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네. 이제 물론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미들맨들과 함께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뭔가 이 큰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가까운 사람을 쓰기가 쉬운데 그런데 5년이라는 전체 긴 이 국정을 생각을 하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겁니까? 결국 탕평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인수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꾸리게 되는 인수위원들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탕평 인사가 인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직책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논 상대가 될 거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리에 대해서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후보는 공무원들을 관료를 발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뭐 이렇게 장관이라든가 청와대도 저희가 같이 일했던 선대본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구자웅 차장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게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직을 맡을 기회, 특히 뭐 청와대나 장관 이런 급이 되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료 중심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장관들 경우에는 청문회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료 중심, 테크노크랏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인수위도 이 부분도 저희가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를 뒀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하다가 후보가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직접 위원장이 돼서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를 꾸렸었는데요. 거기에 그 구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한 구 여권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이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발탁될 거고 전진 배치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수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인수위원장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합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인수위 그리고 국정 운영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요. 탄핵도 할 테면 하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그 의석수가 아니겠습니까? 의석수, 뭐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는 뭐 이렇게 지금의 여당, 아직 여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당이 굉장히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여소야대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나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까 김한길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김한길 대표가 이 모자라는 의석수 지금 아마 한 7, 8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영입하는 형식으로 데려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유세를 하실 때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면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출신, 일당 출신의 대통령을 선호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내가 여소야대 상황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뒷배가 돼주고 국민들이 정치적 후원으로서 도와주시면 뭐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탄핵 같은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상황이라는 건 과거의 정계처럼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인이 합당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일 그 국민의힘의 과제가 합당을 해야 되는,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다른 문제까지 뭐 인위적으로 할 그런 여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봐주실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인위적인 개편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통합 정부를 형성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등용하고 같이 하는 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국민들도 원하는 바고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후에 또 짚어볼 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이 됐죠, 이제. 당시에는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당시의 목소리 듣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 들으셨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계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윤석열 당선인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공동정부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정부 구성부터 인수위 문제, 향후 어떻게 내각을 꾸릴지 분명히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합당 문제입니다. 이 선거 직후부터 합당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사퇴 시점이 지연되면서 후보 등록을 했고 선거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뭐 수십억을 지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 비용 처리 문제, 국민의힘이 이 비용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국내 당원들이 이것을 용인을 할지 이런 문제부터 어떻게 협의를 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공동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임기 초반부터 여러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합당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비단 주머니를 여러 가지 내놨지만 뭐 이기긴 이겼지만 큰 표 차이로 이기지는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 합당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일부 호사가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치평론가들한테 저도 주워들은 내용인데 아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걸 좀 더 부각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또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이런 어떤 타개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벌써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제 당선인은 저희가 이제 밀월 기간이라고 말하는 기간들이 좀 보통 있죠. 인수위 시절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계실 때가 진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 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6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그 일당이 아니고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의회를 중시하고 협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나 지방권력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도 될 텐데요. 약진하길 바라는, 그리고 지방정부와 일정 부분 협조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협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뭐 이게 책임론 내지는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있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도 일정적인 그 공동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합당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인수위나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발탁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면요, 변호사님. 이 대선 책임론을 두고 이제 당내 이재명계 또 친문계 갈등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충돌보다는 일단 당 지도부가 뭐 총사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아무리 근소한 패배이긴 하지만 졌다면 당연히 정당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 득표율이 47.83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그 국민 여러분의 그 지지율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 근소한 패배였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뭔가 갈등이나 분열 앞에 바로 뭐 위기에 빠진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성원해 주신 부분을 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또 똘똘 뭉쳐서 또 이제 3개월 후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재보궐 상황도 좀 한번 알아봐야겠죠.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과 함께 치른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10년 만에 탈환한 정치 1번지 종로를 비롯해서 5석 가운데 4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민주당은 2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3선 종로구청장 출신의 김영종 무소속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거대 야당과 함께 정치를 하는데 상생과 협력, 이 관계를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서며 공석이 된 곳입니다.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에선 지역에서 2차례 구청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70%대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충북지사와 4선 의원을 지낸 정우택 후보와 3선 의원 출신의 김학용 후보도 각각 충북 청주 상당과 경기 안성에서 당선됐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살아있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진 강국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남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했는데 국민의힘 출신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5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이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극심한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재보선을 통해 의석수를 늘린 만큼 차기 정부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사퇴 또는 의원직 상실로 실시된 지역에 무공천을 결정하고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에만 후보를 냈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부장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과 함께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5석, 거의 5석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죠. 한 석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다 나간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도 이 흐름 이어질까요? 네, 일단 그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무리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 윤석열 정부 첫 조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인사를 하느냐, 이것이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선거 이후의 인수위 구성과 이 정치적 파장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네, 곧이어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